우크라이나에 가뭄이 들면 유럽이 배고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럽의 대표적 농업국이자 맨델레프 원소 주기표에 나오는 자원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부국인 우크라이나. 바늘에서 항공모함, 인공위성까지 못 만드는 게 없는 산업기술 대국이란 사실도 놀랍지만 20세기에만 6번의 독립선언을 한 끝에 1991년 온전한 독립국이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만 봐도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을 짐작케 하죠. 그래서 오늘 한뼘 서재는 간략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일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882년 중세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키이우 루스라는 거대한 연맹 국가가 9세기에서 13세기까지 존재하는데 이 국가, 즉 공국들 중 동슬라브족을 대표하는 민족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인들이에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국가의 거점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이고요. 루스라는 이름은 후에 러시아가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약 300년 뒤 1240년 몽골에 의해서 키이우 루스가 무너진 후에 우크라이나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를 받고요. 코사크라는 기병대가 자치권을 얻어서 우크라이나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이후 17세기에 들어 코사크 지도자 중 하나인 보흐단 흐멜리츠키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방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해서 코사크 국가를 세운 뒤 폴란드에 맞서기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독립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는 소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됩니다. 잠시나마 우크라이나가 독립국의 정식 명칭으로 불리운 건 1917년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라는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다시금 소련의 일부가 됩니다. 이후 1991년 자력이 아닌 소련의 붕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국제법상 주권 국가로 인정받게 되죠. 이처럼 간략하게 짚어본 역사만 살펴봐도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간 주변국들에 시달려 왔고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완연한 독립국가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열강에 둘러싸인 우크라이나의 고충이 수많은 외침을 겪어온 우리에게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과 주변국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 동변상련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랜 세월 왜 그리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탐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지정학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가치를 살펴볼게요.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세계와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를 잇는 통로가 되죠. 이처럼 우크라이나는 사방으로 팽창과 진출이 용이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나라로 우크라이나의 향방에 따라서 동서의 힘의 균형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일찍이 지정학 개념의 창시자 할포드 맥켄더는 심장지대 이론에서 유라시아 대륙 내에 중앙적 위치인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패권을 주무를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국들과 우크라이나를 놓고 각축을 벌일 수밖에 없었고요.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옛 소련의 지도자 레닌 또한 우크라이나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머리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러시아에게 있어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유럽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들은 서방 국가에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죠.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강대국이 갖춰야 되는 삼박자, 즉 인구, 영토,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약 4,400만 명이고요.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우리나라의 6배 정도가 되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또 멘델레프 주기표에 나오는 자원이 거의 모두 있는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부국이고요. 절광석, 석탄, 망간, 티타늄, 니켈 등은 세계적인 매장량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의 41%가 초르노잼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흑토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토의 80%가 경작이 가능해서 오래전부터 유럽의 빵바구니, 유럽의 식량 창고로 불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기 또한 위의 파란색은 우크라이나 대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청명한 하늘을, 그리고 노란색은 풍년을 맞은 황금빛 농지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고대부터 우크라이나인들은 파란 하늘과 풍성한 황금 들녘을 상징하는 이 두 가지 색깔을 즐겨 사용해 왔다고 해요. 토지가 목초로 우거지고 여러 하천이 흐르는 평원으로 특히 드네프르 강은 세계적으로도 이집트의 나일강 다음으로 자원이 풍부하여 강기슭 일대는 곡물 재배에 적합하고 경작을 하지 않는 곳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 마치 에덴 동산이라도 묘사해 놓은 듯하죠. 이렇듯 우크라이나는 유럽 내 최대 농업 강국이었지만 소련의 스탈린 집권 시절인 1932년에서 1933년에 걸쳐 600만 명에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배고픔을 못 견뎌 아사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세계 곡창지대를 가진 나라의 국민들이 아사를 하다니 믿기 어렵죠. 스탈린은요, 클라크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분홍 계층을 해체하고 농산물을 수출해서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농업 집단화를 밀어붙입니다. 개별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향이 강했었던 우크라이나 농민들에게 자신의 토지를 내놓고 농업 집단화에 동참을 요구하자 이들의 저항은 거셌죠. 하지만 저항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스탈린은 더 많은 곡물 증발을 요구하고요. 결국 우크라이나인들은 굶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수확량을 채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아사하게 되죠. 사실 스탈린의 이러한 정책에는 걸핏하면 소련 공산당에 맞서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씨를 말리고 독립의지를 꺾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즉 사람들을 굶겨서 굴복시키는 아주 원시적인 방법의 이 민족 숙청 사건을 홀로도모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반소련 및 민족주의 감정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다음은 우크라이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볼까요? 우크라이나의 지역 갈등은 아주 뿌리가 깊어요. 국토를 관통하는 드네프르 강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는 서부와 동부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동부와 서부는 각각 러시아와 유럽과 가깝다는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나라들의 성향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고방식도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 나라 속 두 나라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 성향, 언어, 인종, 경제적 상황이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서방, 반러시아를 외쳐온 정치인들에 대해서 중서부 지역 사람들은 환호하는 반면 동남부 지역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다음은 우크라이나의 외교 행보를 살펴볼게요. 혹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론되었던 방식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식 해법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뒤 국제사회의 초미 관심사는 옛 소련 연방국들에 남아있던 핵무기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문제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였는데 러시아 다음으로 남겨진 핵무기가 많았고 독립은 했지만 러시아로부터 국가 안보를 위협당할 수 있다면서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1994년 1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개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핵무기를 모두 해체하는 데 서명을 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는 대신 러시아와 미국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보전을 존중하고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행하지 않으며 핵의 위협에서도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그해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일명 부다페스트 각서를 체결하죠.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는 조치를 취하자 우크라이나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들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항변은 먹혀들지 않았어요. 서방 진영은 러시아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형식적인 제재 조치만 내렸을 뿐 러시아의 크림 주둔을 방관하다시피 했던 거죠. 만일 그때 서방의 열강과 미국이 좀 더 다른 제재를 가했다면 2022년 2월 독일이 푸틴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이번 침공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를 향한 푸틴 대통령의 야욕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2008년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와 폴란드가 각각 우크라이나 동부와 서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모종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던졌고요. 2014년 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2주 내에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며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발버둥 쳤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서방 국가 군사동맹 나토에 가입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러시아의 반발에 발목을 잡혀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죠. 사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들이 나토에 가입하면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바로 코앞에 놓이는 것이니까 당연히 결사반대하겠죠. 그리고 독일이 통일될 때 미국으로부터 러시아랑 가까운 동유럽으로는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만 동유럽 나라들이 하나 둘씩 나토에 가입을 하더니 자신과 맞닿은 우크라이나까지 서방과 한편이 되겠다고 하니 러시아도 나름 잔뜩 화가 난 거죠. 결국 국경 컴플렉스가 있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얼마 전에 러시아와 인접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이자 친러 성향의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 공화국이 군사 지원을 요청하면 도움을 주겠다며 파병을 위한 절차적 조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은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지난 8년간 끔찍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부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인들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전쟁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평화가 깃들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뼘 서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 정리는 글 항아리에서 펴낸 구로카와 유지가 펴내고 안선주가 옮긴 유럽 최후의 대국 우크라이나의 역사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낸 김병호의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의 슬픈 운명, 그 외 여러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제작됐습니다. 피스.